망해가는 방송국에서 만드는 영화 망해가는 팟캐스트. 방송. 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영화 팟캐스트 8번째 이야기고요. 이제 김익이. 수식어가 붙네요. 근데 이제 이래 회사가 망하잖아. 그럼 망한 방송국에서 만드는 영화 팟캐스트 이렇게 된다. 망한 방송국에서 그럼 못 만들지. 밖에서 나가야지. 여덟 수식어는 번째. 자극적인데. 8번째 에피소드. 벌써 8회입니다. 8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EBS의 10주 완성이라고 수능 보기 아, 전에 맞아. 10주 수능 전부터 보기 전에. 공부하면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희 벌써 8주 차입니다. 우리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망할 때까지요. 망할 회사가 때까지요?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서 전파를 뺏기고 장비들 반납하고 건물에서 내쫓길 때까지. 내쫓기만 안 해요? 그 이제 그때부터 생각해 봅시다 어디. 원래 처음에 우리 이거 시작할 때 한 10회 정도는 해보면서 반응을 보자 이랬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온다면서요. 근데 그걸 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그러니까 조회수는 그래도 뭐 얼추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여기 우리가 영어 듣는 건 FM 아니라면서. PD님이 계셔서 이런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영어 FM 손태진의 스윗 랑데뷰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의 팟캐스트 조회수보다 높습니다. 아, 자랑스럽다. EFM 자랑스럽다. 아 근데 일부 FM 프로그램들보다도 높습니다. 아, 허리케인 라디오라든지 최장군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되지만 최소한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좀 높은 것 같다. 아, EFM은 존재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EFM은 제껴놓고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고 어차피 망할 방송국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나중에 이거 나 캡처해서 선배들한테 들려요. 우리가 이걸 한다는 건 절대 알리면 안 돼요. 뭐 이미 다 알고 있던데 뭐.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 정확히는 뭔지 몰라도 셋이 뭔가 하고 있다는 건 이제 눈치를 챈 것 같아. 같이 일하는 작가님이 뭐 하냐고 물어보던데 뭘. 아 그거는 그때 내가 우리 팀 분 중에 그 디지털 플랫폼 담당하시는 분 들어가서 좋아요 눌러줬다 그랬잖아. 응.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본 거지. 그렇다고 그분들이 이걸 끝까지 들을 그럴 사람들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한 8분까지는 이 새끼들이 뭐 하는 걸까 하고 듣겠지만 8분이 넘는데도 자기가 들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가 없거나 아니면 정신 상태가 조금 독특하거나. 아니 안 그래도 그 얘기 들으시는 분들이 이 세 명이서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어? 민영화 회의 중입니다. 아, 인생 이모작 회사가 망해도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논의 중이다. 뭐 이런 걸 한다면 되고. 자, 자기소개 해주십시오. 8번째지만 한 32번째까지는 그래도 각각 자기소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웅PD입니다. 요새 사무업무 하는데 재미가 부쩍 들은 웅PD예요. 네, 저 거리로 나가게 생긴 윤 PD입니다. 저희 민주노총 언론노조지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여건 PD님. 제가 이 방송국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노영 방송으로 만드는 거지 이제. 사람들이 고작 다들 4년차 PD가 언론 노조가 방송국을 뒤흔든다고 하는데 제가 이 방송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노영 방송 하잖아요. 아니 본인은 소개 안 해요? 네? 저는 이제 정책을 하고 있는 저도 이제 사무직이고요. 국민의힘 당원. 사측입니다. 김호정 PD라고 합니다. 89년생이고요. 그 노영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프레임을 짤 때. 근데 이게 노영 방송이라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그런 공업 노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산업을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언론사에서 그렇게 강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단체가 그 사내에 직능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비단 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아나운서 협회가 따로 있죠. 카메라 직능협회. 직능 단체들이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영 방송이라는 프레임이 사실 그게 먹히는 게 저는 신기하긴 한데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영방송사들을 대상으로 노영방송이다, 노조가 다 장악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노동조합은 사실 방송사에 들어오면 웬만한 사람들은 가입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비해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방송사가 조금 더 높긴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별로 못 느끼겠는데. 다른 일반 회사들은 노동조합이 있어도 가입하는 사람 자체가 없죠. 일반 기업들과 일반 비교.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땐 좀 높은 편이긴 일반 하죠. 기업들을 비교했을 때 방송사는 그래도 노동조합 가입률이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한데 근데 그게 이유가 있잖아. 방송국 놈들이 자꾸 굴려먹잖아 노동자들을.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뭔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방송사 조직은 조금 더 기자 세계도 그렇죠. 선후배 관계가 조금 더 끈끈한 면이 있어요. 일반 회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방송업이란 것 자체가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은 건데 사실 노영 방송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편향되었다. 특히 공영방송이 편향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프레임을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는 노동조합이 뭔가 노영으로 이끄는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방송업계 자체에 종편들이 들어오면서 보수적 성향들의 손님들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 방송사도 경쟁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들이 가져간 종편 채널들이 가져간 보수 손님을 다시 뺏어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미디어라는 것은 브랜드 스위치가 상당히 불가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보던 사람이 한겨레 신문을 보지 않아요. 그렇지. 폭스 TV를 보던 사람이 갑자기 워싱턴 포스트를 보진 않지.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 스위치가 되게 어려운 산업 자체이기 때문에 이미 종편이 들어와서 그 전까지만 해도 공영방송이 막 편향적이다라고 종종 이야기는 했지만 그게 막 지금처럼 그 이슈가 강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종편 산업들이 들어오면서 보수적인 성향의 손님들을 쫙 뽑아가니까 공영방송사들의 입장에선 그 떠나간 손님들을 다시 데려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아직 자신이 좋아하는 매체를 선택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팅할 수, 그러니까 이게 누구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 흐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소비자 중심 미디어 콘텐츠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노영 방송이다, 편향적이다. 그 근본적인 흐름은 시장이 교란됐기 때문이거든요. 언론 시장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멀리 나가자면은 사실 전두환 정부의 언론 통폐합 때까지 나가야 되는 건데 언론 통폐합 이전에는 공영방송의 개념이 많지가 않았어요. TBC라든지 혹은 동아방송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민영방송사들이 정권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으니까 전두환 정부가 고민을 하다 봐 유럽에는 공영방송 시스템이라는 게 있대. 자, 통합해서 KBS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전에 민간 방송사 중심의 시장을 한번 공영체제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20년 있으니까 이명박 정부에 이뤄서 다시 공영방송들이 문제다. 민영방송 체제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언론 시장 자체, 미디어 시장 자체가 정권에 의해서 시장이 계속 바뀌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지금도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영방송이란 프레임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인가. 조금 더 시장주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게 됐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윤통께서 우파 종편이 많으니 좌파 종편을 만들겠다고 나오실까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흔들겠다. 지금은 공영방송,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종편 미디어를 출범시켰을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거로 인해서 얼마나 언론 시장이 교란되고 언론 생태가 변화될지에 대한 깊은 예측 없이 그냥 시장 경제, 자유민영 체제를 늘리자 정도였던 거죠. 근데 지금의 방향도 야 종편이 이렇게 많고 넷플릭스 OTT 중심 시대인데 세금 가면서 공영이 필요해?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것이 불러올 수 있을 수많은 여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안 한 거죠. 대표적으로 그 관련해서 어떤 기사를 찾아보시면 좋냐. 아까 제가 여건 PD님과 지웅 PD님한테 보내드렸지만 오늘인가 어제 이제 이진순 이사장이 한겨레에 쓴 그래도 공영방송은 필요하다라는 칼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민으로서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언론을 사용하시는 소비자들이 진짜 공영이 필요 없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경우에 그런 칼럼들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놀랍게도 근데 시민이 없다는 게 문제죠. 시민이 없다는 게 문제죠. 난 이건 그 예전에 다른 이제 친구들이랑 하던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도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 대학교 교수님, 사회학과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시민이라는 개념,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고 생각하냐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물었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은 되게 민주주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 다수결적인 시스템이라던가 뭔가 다원적인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은 시민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교수님이. 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서울시에 산다 그래서 서울 시민이라는 호칭을 많이 쓰고 있지만 민주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민이라는 시스템은 시민, 즉 이 예전에 그 시티 캐슬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각자의 정치적인 책임들을 이행해 가는 소시민들, 그 당시는 이제 부르주아들이겠죠.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의 중요한 건 이제 일개 개개인들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구성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사실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구성되어져 있는 상태지만 사실상 시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언론 얘기하면서 이제 언론과 시장의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같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거 두 개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컨텐츠는 예능적 이게 쉽게 분류를 했을 때 예능적 컨텐츠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언론이라는 이 별도의 개념, 제가 생각하는 이 언론이라는 별도의 개념은 시장주의적인 요소로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논의되어서는 안 되는 지점이지 않나. 근데 이런 논의들을 같이 할 만한 시민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런 맥락으로는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상승 증가 뭐 이런 그런 것도 같이 맥락. 그러니까 학교에서 유튜브 어떻게 쓰는지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무슨 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그래 건데. 이게 NI를 도입해야 합니다. NI 안 했습니까? 학교 할 그러게 때 요새 애들 안 해요? 우리 때는 응? 했던 것 같은데. 소년 조선일보 안 봤어요? 봤죠, 있었죠. 소년 조선일보 과학 얼마나- 동화 보고. 그래 과학동화. 스크랩하고. 역시 신문은 조중동이야. 한겨레도 있었어요. 그 소년 경향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신문은 기억에. 조중동이지. 어린이 경향. 근데 어쨌건 이 같은 사안들을 그렇게 두 개를 뭐 비교해 놓고서 본다거나 뭐 이런 교육들이 이게 컨텐츠 교육이라는 게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형태의 미디어 교육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애들 유튜버 만드는 거잖아. 아니야. 킬러 문항 잡는 게 먼저야. 킬러 문항이 제일 중요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학 가려면. 야, 지금 옛날에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 미디어 어떤- 리터러시 무슨 필요입니까? 어떤 선생님이 했었던 얘기인데 이게 막 되게 뭐 이렇게 하다가 애들한테 야 교육이 100년 대계다란 말이 있잖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교육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라고 다들 맞아요.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개소리라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제일 마지막에 교육 시스템이 바뀐다는 거야. 그렇지. 교육이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최종 단계니까요.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 구성원을 키워낼 것인가가 이제 교육 합의가 시스템으로 돼야 하니까. 가는 건데 그런 방향성과 지향성이 계속 정해져야 그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결정되지 않았을 때의 혼란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지용 PD가랑 저 세대가 그런 건데 이제 저희가 그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 용어는 내가 기억이 나는데 뭐 때문에 죽음의 왜냐면 트라이앵글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2008년, 그러니까 2007학년, 등급제 7학년도, 아까 8학년도 수능이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 수능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평가하는 지표에는 표준 점수와 표준점수. 등급이 나왔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추진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수능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겠다. 어. 수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등급제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에 표준 점수를 포함하지 않고 등급만을 넣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 1등급 끄트머리와 1등급 만점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의 그렇지.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모두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와버렸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논술사 교육 시장이 커지고 혹은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 첨삭 시장이 커지고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풍선 효과처럼. 2008년도, 2007학년도, 그러니까 2008학년도인가요? 아무튼 2007년 수능 딱 한 번 하고 그게 사라졌어요. 2009학년도부터는. 그 이유는 다시 표준 점수가 다시 부활하게 표준 점수.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운이 좋은 친구들은, 그래서 저 친구들은 올 1등급 커트라인이어서 문과였는데 순천향대 의대를 갔고요. 어떤 애는 올 2등급 컷 다 상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카이를 못 커트라인에 가는 애도 걸렸구나. 있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 교육은 저게 문제야. 그 대학 서열화. 이걸 두드려 깨면 나는 다른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자, 우리도 그러면은 서울 1대학, 소르본 2대학처럼 그렇죠. 그냥 그 파리 지금 7대학. 있는 사립 대학들을 물론 한 번에 다 국영화하자라고 하면은 좀 이제 저거 급진적일 수 있으니까 지금 망해가는 사교 그 대학들 많잖아요. 사립 재단들 다 추방시키고 그냥 국가가 운영하는 걸로 홈페이지에서 국가가 운영하고 모든 대학이 뭐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처럼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뭐 전주 1대학, 전주 2대학 이런 식으로 가면 정의당이라 그래요. 과연 누가 그렇게 대학을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빡빡 우기겠냐고. 하다못해 이것도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교수를 돌려. 그러면 서울 1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던 교수가 그 다음에 되면은 전주로 내려가. 그 다음에 되면 다시 뭐 어디로 보내. 아, 순환근무야? 교수를 돌려. 교수를 돌리면 그러면은- 학교 차이 더 없어지지. 그러니까 그러면 군대처럼 돌려. 군 장교 이렇게 돌듯이 그럼 나라에서 집 줍니까? 관사 관사 줘야 되는 거 기숙사에 같이 넣어 놓죠 뭐. 기숙사에 같이 넣어 놓죠. 얘 다 국영화 되는 애가 국영화가? 아, 근데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 유럽,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는 대학 비용 자체도 거의 무료지 않나요? 내국인은?
뭐 파리는 잘 모르겠어요. 독일은 그렇기는 한데 왜냐면 과거에 파리 뭐 소르본 대학 뭐 이런 대학교들이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뭐 이런 식으로 리옹 대학 이런 게 이름이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금 그런 게 남아 있긴 할 텐데 그건 인간의 습성상 어쩔 수가 없는 근데 거 이게 같고. 사실상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프랑스나 독일이 이 교육에 있어서는 평등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사회 계급을 타파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초엘리트 초엘리트와 학교들은 따로 있으니까. 초재벌들과 초 잘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그 계층의 고착화가 매우 잘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학벌을 통해서 그걸 타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학벌주의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트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사회 자본주의의 습성상 계급이라는 것이 아예 없어질 수 있는 사회는 아니니까 초엘리트들에게는 지금보다 더한 사회적인 책무를 짊어지게 만드는 시스템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굳이 대학이라는 어떤 선택지를 고르지 않고서도 충분히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이제 두 가지의 시스템을 병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형태를 보면 그 초엘리트들 그 귀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뭐 고위 정치인들이나 거기는 뭐 이런 자기가 사람들의 있으니까. 자제들이 보면 그 학교의 커리큘럼 내역을 보면 그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걸 요구해요. 기본적으로 이 나이 때 학생들이 이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주입식처럼 넣는지 아닌지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철인식 교육이 하지. 어쨌건 그 정도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은 본인이 사회적으로 되게 높은 계층에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이번에 서희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반대로 사회 진짜 상류층에 있는 애들은 이 자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자신의 클래스를 오히려 낮춤으로써 어떤 도덕적인 책임이나 사회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버린다는 거지 애들이. 책임은 평등해지고 책임만 평등해지는 거야. 권리는 다양해지고.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시 국영화. 대학의 국영화. 그러면은 개천을 용 안 한다는 기사 나와. 2042년쯤에 대한민국의 장지웅의 난이라고 내 장래희망 중에 하나가 역사책에 내 이름 남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홍경래의 있겠네요. 난과 이괄의 난 이후로 서울 족쇄를 장지웅의 난이라고. 철폐하라. 백포 조중동에서 개천을 용 안 난다고 기사납니다. 그러겠지. 내가 거기 가 있을 수도 있어. 자, 아무튼, 뭐 아무튼 주말에 네. 뭐 했습니까? 저는 처갓집 갔다 왔습니다. 처갓집이요? 고생하셨네. 양념통닭이라도 드셨습니까? 처갓집에서 반찬 갖고 오는 게 아니 하나의 솔직히 일과입니다. 처갓집이란 표현을 써요? 그럼 뭐라고요? 처거. 아 그래요? 응. 결혼한 사람들은 처갓집이라고 해요. 처갓집 하면은 존나 옛날 것 와이프네 같아. 본집 이럴 순 없잖아. 나 엄마한테 와이프 친정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뭐라 했어요. 왜? 너한테 무슨 친정이냐고. 그렇지, 처가지. 처가라고 해야 된다고. 그거 너무 유교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처갓집이 뭐예요? 처갓집이 뭐라 그래? 어? 뭐라 처의 그래? 집. 그럼 뭐라 와이프네 그래? 엄마 아빠 사는 곳? 뭐야 그게?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한자어로 똑같아요. 굳이 와이프의 따지면 집. 굳이 따지면 이제 처가 집은 가가 두 번 들어가는 거니까 처가가 가 맞는 맞는 표현인- 건데. 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뭔가 근데 처가 그렇죠. 근데 영어로는 father-in-law 아니에요? 마더인로우죠. 아 그렇죠. mother-in-law. 우리 뭐 한국에 살고 있는데요. 처갓집 어색합니다. 양념통닭 그 겁나 맛이 없을 것 같은 양념통 느낌이 있어요. 시골 내려가면 먹을 수 있는 통닭. 처갓집 영양 통닭. 처갓집 아파트여가지고 아 두레박 없어요? 언제 저기야? 아파트여가지고 반찬이 냉장고에서 나오던데요. 아, 그랬구나. 아 저는 주말에 그거 봤어요. 영화관을 갔는데 먹어봤어요? 그 미션 임퍼서블이 개봉했습니다. 탐 크루즈. 개봉한 지 꽤 됐잖아요. 네, 그거가 개봉했는데 평점이 높더라고요. 8점이 넘는다 그래서 보고 왔는데 가다 요즘에 그 영화관에 주류를 들고 갈 수가 있더라고요. 팔죠. 아니 파는 거 말고 밖에서. 아 그래요? 밖에서 가져가도 들어가? 네,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를 사가지고 들어가야겠다. 친구랑 둘이 갔는데 근데 4캔 10,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맥주 4캔을 골랐다가 그 옆에 하이볼이 있는 거예요. 캔 하이볼. 요즘 캔하이볼 핫하죠. 요즘 캔 하이볼이 있는 거여서 캔 하이볼 4개를 사갔다. 근데 영화가 2시간 반이었거든요. 화장실 8번 갔다 왔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네. 그래서 한 4번째 가니까 뒤에서 아이 씨발 이러다. 왜 그러면 뒤쳐다보면서 왜 이 씨발하지?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4번째 갔다 와서는 그냥 문 앞에서 이렇게 서서 봤어.
불쌍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하이볼이 화장실이 진짜 가게 되더라고요. 그 뭐 맥주니까 그것도. 음료 선택이 잘못되긴 어. 했네. 그런데 영화는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미션 임파서블 4가 아니군요. 몇이죠? 세븐이요. 세븐인가요? 전 요즘 오펜하이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거. 우리 오펜하이머 개봉하면 오펜하이머는 한번 합시다. 아, 멜로 로맨틱 아닌데요? 아니더라도요. 이게 웃긴 게 미국은 개봉을 했어요. 아 그래요? 미국은 개봉을 했는데 한국은 마케팅 그럼 때문인지 엑기스 안 나옵니까? 뭐가? 아니 엑기스랜다. 하이라이트. 이 사람이 지금 사람 뭘 빨간 쳐다보길래 장면 또 기다리고 있지. 엑기스라는 그 걸. 뭐라 그러죠? 캠 버전. 캠 버전? 캠 버전은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돌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뭐 에이, 미디어 미디어 산업 산업. 종사자가 말이야. 불법을 고안하고 XVID 말이야. 몰라요? 아니, XVID 720p 왜 토렌트 쓰라 그러시지? 하이구리 정도 써야지 뭘. 한국은 8월 15일 날 개봉한대. 한참 남았네요. 그거 원자 폭탄 이야기라고. 그래요.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 만든 사람 이름. 야, 네, 이름이니까. 네, 맞아요. 참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 8.15 원폭. 광복절.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맞은 건 아니잖아. 우리가 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쏜 것도 아니고. 그 미국은 지금 바비랑 오펜하이머가 미션 임파서블보다 더 높대요. 아까 내가 박스오피스가. 바비 보자 그랬잖아 저번에. 바비 그렇게 재밌대요. 아 나는 이상하게 밥이 안 땡기던데. 그러니까 나도 안 땡기는데 안 땡겨서 할 말이 많을 것 같다니까. 솔직히 화양연화보단 할 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바비가 약간 페미니즘 싸움 때문에 어. 남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컨텐츠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밥이 돈 주고 보기 뭔가 아깝다. 복지 포인트 쓰세요. OTT 안 나오나 OTT에?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 영화는 화양연화인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지금 한 30분 떠들었죠. 사발을 이렇게 이야기야. 턴 게 화양연화 할 말이 너무 없더라고. 난 재밌게 봤는데. 나도 자, 재밌게 봤는데. 화양연화 왕가희 감독 영화고요. 2000년 영화고 그 당시에 탑 배우였던 양조위 그리고 장만옥. 장만옥은 3년 전에 천밀밀에도 나왔었고. 아 근데 저는 그 평점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되게 아까 저 어저께 장지웅 PD랑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80년대 90년대 나온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00년 개봉작이고 저도 90년대인 줄 알았어요.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80년대지만 영화가 실제로 개봉한 건 2000년대더라고요. 그러니까 60년대. 60년대입니다. 네. 아, 60년대지만 네. 영화의 실제 개봉 시기는 2000년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였습니다. 장지웅 PD님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 명의 배우가 메인입니다. 양조위와 장만옥. 그 사실 저는 이 영화를 항상 검색할 때 왓챠로 먼저 검색을 하니까 조연 배우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서브로 나온 여자 배우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뻐 보여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영화를 누구죠? 켰죠. 그 이제 양조위의 이제 와이프로 나오는 분인데. 어쨌건 영화를 보면은 이분의 얼굴을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아무튼 이 양조위가 연기한 배역의 이름은 차우라는 남자고 장만옥 배우가 연기한 여자는 수리첸이라는 이름인데 저는 이 이름을 검색해서야 알았고 영화 속에서 이제 번역본으로는 진부인이라는 호칭으로 많이 나와요. 어쨌건 이 둘이 이제 같은 날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는데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오지랖이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각자 둘 다 양쪽 다 결혼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오며 가며 마주치기는 하고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오지랖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말을 섞을 만한 기회들은 몇 번 있어요. 근데 이제 둘 사이에 이 대화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배우자들이 바람을 핀다라는 걸 눈치를 채는데 이 양조위가 하고 있던 넥타이와 이 장만옥이 하고 있던 가방으로 서로가 이제 상대의 배우자들이 배우자끼리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복수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둘이 끌렸는지 영화 속에서 자세하게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건 둘 사이가 미묘하게 가까워질 듯해 보이지만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진부인 역할로 나왔던 장만옥 배우가 연기한 이 배역이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워질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서 뭔가 빠지고 가까워질 듯하면 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다만 이제 이 둘 사이에 공통적인 관심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협 소설입니다. 이 무협 소설을 핑계로 이 차오는 이 새 아지트를 계약을 해요. 호텔 방에 새로운 아지트를 잡고 이제 진부인을 불러가면서 같이 글을 쓰면서 조금이라도 가까워져요. 근데 영화 속에서 이제
그 호정 PD가 이제 재미가 없다라고 했던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엑기스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죽어라고 둘은 어쨌든 영화는 엑기스가 있어야지. 그놈의 엑기스 진짜. 영화 속에서 관계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건 둘이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보내기는 해요.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건 이 과정들을 반복하는 와중에서 결국은 이제 타인의 시선이 계속해서 신경 쓰이다 보니까 진부인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차오 역시도 회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계속 신경은 쓰이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이 영화 후반부에 가면은 둘이 다시 만나는 장면 속에서 서로 둘 다 비에 흠뻑 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던 이 둘은 꼬여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차오는 아예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대화 속에서 차오가 진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을 이렇게 좋아할지는 몰랐다라고 대답을 하고 차오 역시도 본인 스스로 이제 진부인을 이만큼 좋아할지 몰랐다라고 대사를 이제 치게 되죠. 어쨌건 둘 사이가 꼬여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차오가 이 첸에게 배표 한 장이 더 있으면 같이 가겠냐라고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본 거죠. 근데 첸은 이것에 답장을 하지 않아요. 답장을 못 하고 뒤늦게 이제 이 차오가 머물렀던 호텔을 찾아가지만 결국 차오는 이미 떠난 뒤죠. 이후에 이제 시간이 1년 영화 속에서는 이제 숫자로 나오기는 하는데 1년 정도 뒤에 이제 차오가 싱가포르로 떠나 있었는데 이 싱가포르에서 자신의 집에서 물건이 하나 사라진 것과 립스틱이 묻은 담배가 있었던 거를 찾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첸이 다녀갔던 거였죠. 네, 그래서 어쨌건 이 둘이 잠깐 또 미묘하게 붙을 수도 있었던 상황. 차오가 다시 시간을 흘러서 그래서 홍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오가 이 원래 그 아파트에 예전에 살고 있었던 고씨 아저씨라는 인물을 핑계로 이제 첸을 좀 찾아요. 첸 그 여자 혹시 옆집에서 같이 살던 여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첸이 이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화면이 캄보디아로 넘어가게 돼요. 캄보디아 화면으로 넘어가고 차오만 등장하는데 이제 차오가 한 사원의 아주 작은 돌구멍에다가 무언가를 속삭이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딱 한 줄로 설명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요새 인스타에서 가끔씩 많이 이렇게 그 이경규 개그맨의 엑기스 계속 엑기스로 하이라이트 영상처럼 올라오는 것 중에서 그 대사 답답하네 이거라는 한 줄이 왜요? 떠오르더라고요. 이 영화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코멘트들 이 영화에 대한 코멘트들을 여러 개를 보다가 이제 좀 좋은 평가를 받은 코멘트 중에 하나가 둘 사이가 불륜 같아 보이지만 어쨌건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이 예뻐 보였던 거고 그 모습이 화양연화 아니겠느냐 뭐 이런 내용의 코멘트였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야 얘들은 소심하고 쪼다 같았던 거야. 당연하죠. 저는 이게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엑기스가 없다는 말도 사실 비슷한 건데 아니 솔직히 자 내 배우자가 그 정도에서 아리까리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느껴요. 얘는 그냥 바람을 핀 거예요. 아니 대놓고 거기 나오잖아. 일본 같이 간 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 그러니까 이게 내 상대 배우자들이 서로 바람을 피웠느냐 안 피웠느냐는 확실한데 그들이 피웠다는 거는 사실 그냥 관객들의 부채감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그 장만옥과 양조위 배우가 막 진한 스킨십을 나누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바람을 핀 거잖아요.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정서적 바람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요. 그럴 거면 아니 그냥 그거는 지네들이 쫄보라서 못한 거지. 그렇다고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거면 그냥 끝까지 하든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극단적이네. 사람이 매운맛만 좋아한다니까. 매운맛만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 배용준과 손예진 배우가 했던 허진호 감독의 외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들어만 봤어요. 그것도 설정은 비슷해요. 설정은 비슷한데 왜냐면은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가 난 사람들의 배우자들이 달려올 거 아니에요, 병원으로. 근데 그 배우자들이 배용준과 손예진이에요. 알고 보니 자신의 남편, 자신의 부인이 밀회를 하다가 사고가 났구나. 사고가 난 거예요. 죽여야지. 그죠? 근데 거기서 또 그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인데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하도 이 답답하다는 얘기를 어. 들어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양조위와 장만옥의 배드신이 원래 촬영은 되어 있었답니다. 촬영은 되어 있었는데 영화 스토리상 이제 어울리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을 드러냈다고 해요. 그래서 호정 PD가 얘기했던 그 엑기스는 그런 연유로 빠졌다. 그러니까 감독의 선택이었다. 저는 감독의 그래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야, 그 둘은 안 했을 수가 없어요. 진짜 했어요. 그 둘은 했어. 호텔방을 한 달 내내를 잡았어요. 아니 근데 그 영상 저거 보면 그 중후반쯤에 보면 그 어떤 그 고시 아저씨가 취해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장면에 보면 둘이서 방 안에서 이렇게 둘이 국수를 국수 먹죠. 먹으면서 알콩달콩하게 보내다가 갑자기 들이치는 바람에 이게 어. 남들 시선 신경 쓰니까 못 나가고 그 안에 있잖아요. 어. 근데 거기서조차도 그 양조위는 계속 소파에만 앉아 있고 여자는 침대에 앉아 있다가 누워 있기는 하지만 뭐 여전히 옷은 입고 있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쭉 가잖아요. 안 했을 수 있지. 아니 거기서는 아파트에서는 못 해요. 아니 아파트 말고 아파트에서 할 수 없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양조위 어깨에 여자가 기대잖아. 그러면 택시에서.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갈 안 거야라고 들어갈래요. 하고 호텔하고 장면이 그 다음 날로 넘어가. 그날에 아마 그 씬이었을 거야. 아 만약에 넣어줬다면 넣었으면 그날에 그 씬이었을 거야.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장만옥 배우의 아들이 양조의 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 그건 무리한. 이분이 이 예쁜 영화를 막장으로 만드시네. 아니 근데 왜냐면 한 달이란 기간 동안 그 정도의 감정 상태 아무리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양조위 배우와 장만옥 배우 둘 다 배우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계속 느끼고 있는데 그게 초반에 느끼는데 어느 순간 그 죄책감을 묻어둬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하는 태스크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 당신에게 여자가 있죠라고 연습을 하는 장면들, 혹은 같이 헤어지기 모욕 소설을 쓰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면서 죄책감은 죄책감대로 있지만 그 죄책감이 있는과 그 이면에 그 사이드에 같이 해결해야 될 태스크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태스크를 함께 하게 되면은 그 죄책감들이 눌러져요. 그러면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 없었다.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없었기 있었는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있었다. 영화적 미장센을 위해서 삭제를 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했다. 근데 그거는 해석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씬들이 다 단편적이야. 맞아. 연속적인 게 없었어. 근데 어쨌건 둘이 그런 진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기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둘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의 그 일반적인 어쨌건 뜨겁고 진한 불륜의 현장. 막 그렇게까지 뜨겁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커플의 모습은 분명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이 둘이 그렇게 진한 관계를 한 번이라도 가져봤었다면, 가진 사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뭔가 손을 잡거나 혹은 뭔가 좀 진한 대화들을 하려고 하는 걸 계속 장만옥이 회피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나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그게 뭐 내가 배우자가 있어, 혹은 내가 뭐 아이가 있어, 혹은 내가 우리 집안 차이가 서로 커, 어떤 이유에서건 그 둘이 뭔가 서로 완벽하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들은 다 어떤 커플이나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들 역시도 그냥 서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관계에 딱 뭔가 이렇게 서로 확 엮이는 게 없었던 거지. 그냥 저는 이 둘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연출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그런 어떤 이유에서건 뭔가 머뭇댈 수 있는 커플들이 많은 것처럼 그냥 그런 커플들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사실 이들의 대화에서 보면은 그 배편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집에 안 갈래라는 것도 그렇고 먼저 양조위가 먼저 그 얘기를 건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장만옥 배우는 거기에 확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장만옥 배우가 그 감정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남녀의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다만 이 영화가 그렇게 막 좋았던 이유는 되게 앵글 자체가 좁거든요. 맞아요. 앵글 자체가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의 얼굴을 클로즈업돼 있거나 몸매가 클로즈업돼 있거나 심지어 그 홍콩의 아파트도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골목도 좁아. 오히려 다른 생각, 저는 계속 그런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바깥으로 나가려 그랬는데 애초에 그냥 앵글을 탁 좁혀놓기 때문에 감독이 원하는 대로 관객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한정해줬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저같이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요. 아니 이상하다 얘기한 적 없어요.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감독이 딱 앵글을 좁혀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서 뭔가 반론들을 의도적으로 죽여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예쁨만 사람들이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인 게 저희 와이프도 옆에서 같이 봤거든요. 딱 그러니까 스토리라인 안 보고 화면만 봤어요. 근데 화면을 보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장면 너무 예쁘다. 예쁘죠. 색감이 참 색감이 이뻐. 너무 예쁘다. 구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은 이 사랑 스토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와 뉘앙스만 풍기는 게 목적인 것 같은 샷들이 너무 많았어요. 부부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안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영화가 그러니까 스토리로 푸는 영화가 아니라 되게 저는 콜라주 같았거든요. 콜라주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장면이 테이크가 긴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딱 사진처럼 탁탁탁 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되게 독특하게 엮어낸 게 그래서 감독이 왕가위구나. 그러니까 편집을 왜? 웃겼다. 와 세상에. 세상에. 아니 편집을 그러니까 한 쫙 영상으로 가는 것도 있고 장면도 들어가 있고 텍스트로 푸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독특하게 엮어냈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게 왜 또 인기가 있었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영화 개봉이 2000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2000년이라는 시기는 1997년에 홍콩이 반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환 되기 전에 영국령으로 있었던 가장 화려했던 시기의 그 홍콩. 화양연화. 중국 도시이지만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 네온 사인이라든지 택시의 모양이라든지 그게 동양과 서양의 독특한 조화 이런 것들이 되게 예쁘게 그려진 거 같았거든요. 특히 장만옥 옷 봐봐. 그쵸. 치바오도 아니고 원피스인데 되게 장만옥은 정말 예뻐요. 저 한숨 어떡하지? 저걸 쳐내야 되나? 아니 우리 어머니랑 동갑이더라고. 아니 근데 그런 거에 그 홍콩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영국이었던 홍콩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이 적정히 조화가 되는 그때의 홍콩의 모습을 그려냄과 동시에 또 그 시절의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되게 중국 할머니들, 전통적인 중국의 가족관, 그리고 마작하고 그런 가족관, 그리고 오지랖 넓고 동시에 부인이 가족이 생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두 남녀. 하지만 끌리는 가족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리는 뭔가 그런 서양적인 가족관 그것들을 오묘하게 섞어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뭐라 그럴까 크랙으로 인한 어떤 그런 쾌감? 그런 게 수용자들한테 크게 작용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홍콩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도 제가 영화 정보를 찾아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2046호라는 것 자체가 원래 홍콩이 중국한테 반환되는 시기가 2046년이래요. 2046호가 뭐예요? 그 호텔방 아지트. 호수. 아지트 호수.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그 두 사람이 각각의 나라를 대표하는 건가? 뭐 그런 시각도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 난 계속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의문이 계속 들었던 건 왜 영화의 제목이 화양연화일까? 그러니까 이 화양연화의 뜻이 어쨌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뜻을 놓고 봤을 때 그럼 이 둘 중에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이 스토리가 화양연화라는 거지? 혹은 어떤 포인트에서 이 영화가 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수용자들이 느끼고 있는 거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좀 의문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내가 이 영화를 재밌게 봤던 건 어쨌건 이 그 선을 넘지 못하는 찌질함에서 오는 어떤 뭐랄까 대리 짜증? 근데 거기서부터 오는 즐거움은 개인적인 부분이라면 이 화양연화의 이 어쨌건 꽃처럼 아름다운 시기에 도대체 이 꽃은 뭘 말하는 거지? 어느 포인트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나에게 내가 봤을 때 이 화양연화 속에서 그 꽃화자는 마치 그 향기 없는 모란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 비슷한 맥락이 다르게 좀 이해했던 게 왜 화양연화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결혼을 했어요. 배우자들이 있으시잖아요. 음흠. 그러면 더 이상 그 외에 타인에게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사회적인 규약이잖아요. 정확히 표현합시다. 사랑의 감정은 느낄 수 있겠지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음. 음. 근데 그게 그러니까 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느끼잖아요.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고 표현한 거 아닐까? 그게 아름답다고? 이 꽃은 양귀비인가? 존나 자극적이네. 자, 근데 존나 자극적인데? 당신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음. 그런 배우자가 그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배우자가 이제 바람이 나 있는 상황. 오케이. 근데 딱 그러면은 감정을 느꼈어요. 응. 참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할 것 같습니까? 와이프랑 이혼하고 만나야죠. 아직 이혼까지는 아니야. 이혼해야 됩니다. 그런 감정이 느껴지면 왜냐면 이혼을 안 하고 맞바람을 피잖아요. 어. 그러면 서로에게 규칙 사유가 생겨서 이혼 소송이 불리합니다. 재판 갈때 힘들다? 재판 갈 때 힘들어져요. 서로에게 규칙 사유가 발생하면 이거 재산 나누는 것도 힘들어지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끊어야 끊고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난 결혼이 좀 걱정되는 게 결혼을 빨리 하는 게 더 걱정되는 게 그런 감정을 느끼면 어떡할까? 막 이런 것도 되게 걱정되고.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요. 그때 가서 헤어지고 다시 만나요.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항상 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건 PD도 그런 경우 없나? 그러니까 살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이성들 중에서 내가 지금의 와이프가 아니라 이 사람과 만났으면 어땠었을까라는 상상 정도는 저거 없어요. 아씨. 상상하는 장지훈 PD님 어떤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 연애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 응. 연애할 때는 내가 그러니까 저 연애 기간이 5년이었으니까 5년 동안 만나는 동안 뭐 이 사람이랑 잘 돼서 잘 만났으면 또 다른 연애 생활이 있었거나 결혼 생활이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해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의 그 뭐랄까 노력과 정과 사랑을 퍼부은 상대를 버리고 가자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결혼은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결혼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내가 100% 너무 좋아 이래서 결혼하는 케이스보단 대부분 결혼하는 나이대에 만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100이라고 치면 100까지 다 도달하지 않더라도 결혼을 선택할 수는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결혼을 선택해 놓고 나서 살다 보면 어쨌건 내 주위에서 수많은 이 떠돌아다니는 이성들 중에서 내 이 100에 해당하는 감정을 건드리는 이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거는 20대 초반에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뭐 30대가 되고 40대가 40대 돼도 되고 할 수는 있지. 양로원 가서 만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거야말로 이제 위법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어떤 행위가 되겠지만 머릿속으로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하고 이 사람이 그동안 이 이성이 나에게 보여준 모습들을 기반으로 판단하건대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는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걸 상상은 해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반론을 하자면 그 만나는 사람이 100이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게 된 사람이 100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거는 80, 60, 70 떨어지거나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갔다 하지. 그에 대한 나는 신뢰는 쉽게 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금 얘기한 그 80, 70, 60 뭐 혹은 100에 대한 설렘 혹은 뭐 뭔가 그러니까 상상을 통한 사랑의 정도보다 내가 지금의 사람에게 갖고 있는 책임 의식이 좀 더 크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그게 더 높다면 책임 의식이 더 낮고 이게 높다면 움직이겠죠. 아니 근데 그것도 아닐 거야. 왜? 저는 그래서 장만옥과 양조위는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도 보거든요. 난 내 기준에서는 양조위와 장만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어. 한 게 없어. 잤대니까 호텔에서. 영화 속에서 어쨌건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건 확실치 않고. 열려 있으니까. 근데 움직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둘이 따로 가가지고 같이 무협 소설을 쓰고 같이 어깨에 기대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바람의 기준은 삽입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계가 없으면 그게 적용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에선 좀 손해 받을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물론 만약에 이 발언이 만약에 뭔가 잘못된 정보라면 꼭 변호사님들께서 정정해 메일로 주세요. 메일로 저도 이건 잘 보내세요. 모르기 메일로. 근데 때문에. 그 정도 했으면은 그러니까 알고 보니 나의 배우자가 양조위와 장만옥 정도의 감정을 나눴어. 그러면은 용서해 줄 겁니까?
그걸 내가 몰랐다면 모르게 넘어가겠지만 알았다면 얘기하겠지. 나도 한번 하고 서로 툭 치자 그럴까? 나도 한 번만 갔다 올게 하고 툭 치자. 아니 근데 그게 뭐- 용서가 될까요? 사실 그냥 정말 술김에 술김에 원나잇을 하고 왔어. 보다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근데- 하이킥에서 어떤 아우 나는 술김에 원나잇이 더 용서가 안 돼.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저가 20살 때 만났던 친구가 3번을 바람을 폈었는데 나도 그 친구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그런 걸 용납 못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용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고. 용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거조차 그래 너의 실수다라고 그냥 나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지. 나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 줄게. 근데 남자의 그 기준과 여자의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거는 좀 달라. 그러니까 남녀의 문제가 아니야. 개개인별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시트콤이었는데 거기에서 신군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 부인이 그 바람을 피웠다는 상대를 알게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예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장애가 있고 막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 부인은 화가 난 게 남편이 그냥 확 홀려서 잠깐 빠진 게 아니라 진짜 감정으로 그 사람과 소통을 했다는 거에서 더 분노와 괴로움을 갖는. 근데 사실 양조위와 장만옥도 그렇잖아요. 그냥 물론 장만옥 배우의 그 원피스가 정말 예쁘긴 했습니다만 쩔었죠. 침 삼키는 거야. 아야 그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이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짜 감정적으로 깊이 교감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더 괴로울 것 같거든요. 만약에 상대 배우자라면 알게 되었을 때 괴롭겠죠. 근데 어쩔 순 없지. 어쩔 수는 없지. 저는 오히려 그랬다면 더 힘들 것 같아요. 더 못 만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그냥 상대방한테 의견을 물어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근데 바람난 상대에게. 상대에게 뭐 안 그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난 차라리 그냥 화를 내고 말겠어. 어, 어차피 약간 이런 식이던가. 물어봐도 어. 뭔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것도 아니고 설령 그 바람핀 상대가 뭐 자기 딴에는 적합한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한들 내가 잘 들을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시원하게 화를 내고 뭐 두드려 패던가 뭐 그냥 잠깐만. 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게 맞죠. 그치, 상호 폭행, 어, 두드려 패는 거가 이제 막 그런 게 아니라 상호 폭행인 거죠. 상호 폭행. 저쪽에서는 가위 던지고 나는 책상 던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그렇지. 차라리 이렇게 시원하게 싸우고. 근데 불륜 영화는 나는 헤어질 결심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난 그게 더 불편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응. 저 헤어질 결심도 저는 자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화양연화를 보니까 거의 헤어질 양반이었어. 결심은 그래도 간장 버터밥 정도는 돼요. 야 이거는 현미 찰밥이야. 나 꾸덕꾸덕 해가지고 영화 보는 내내 근데 비유가 좋다. 비유 좋았다 이번 거. 야 꾸덕꾸덕 해가지고 맛이 건강은 한 음식 같은데 공은 많이 들였어. 막 쌀을 열심히 씻고 했는데 나는 근데 BGM도 너무 좋던데. BGM가 BGM 잘 써줘. 그러니까 영화학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영화입니다. 영화적으로는 진짜 훌륭한 영화. 근데 나는 스토리가 맥도날드 그 더블 불고기 치즈버거를 먹고 싶다고. 배드신 들어간 디렉티스 컷을 다시 내놓아라. 이 얘기죠. 답답하더라고.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아, 먹물라는 다음 주에는 좀 더 쉬운 영화를 봅시다. 우리 좀 어려운 영화를 2개 연속 보긴 했어. 너무 맞아. 예술 너무 영화였어. 어려운 거, 너무 예술 영화 힘들었어요. 속에 봤어.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영화로 요거를 한번 봐볼까 싶었어요. 나도 되게 내가 좀 이번에 2주 연속으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좀 피곤했나 봐. 박보영 나왔던 너의 결혼식.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거든요. 이거를 봐야지. 근데 영화관에서 돈 주고 보긴 아까우니까 OTT에 들어오면 봐야지 해놓고 한 번을 안 봤던 OTT가 영화예요. 왔습니까? 네, 이거 OTT에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너의 결혼식. 좋습니다. 나는 매운맛 하길래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근데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평점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평점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평범한 뭔가 그 한국식 로맨틱 코미디 같은데 그래요? 한번 그거 보시죠. 해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요걸로 가시죠. 아이, 너의 배경지식이 결혼식. 없어가지고. 오케이. 바이.